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미국 프로축구 입성 후 첫 도움을 기록한 LAFC의 손흥민이 메시와 함께 메이저리그 서커 사무국이 발표한 2주의 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새 홈 경기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 장애인석 운영 중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화는 장애인 여러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불편을 겪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한화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단체와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매출 이상을 다시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2025 프로야구 정규 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KBO 사무국은 미편성 45경기와 우천 취소 경기 등을 포함해 재편성이 필요한 53경기 중 총 98경기를 9월 30일까지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는 1위 LG와 2위 한화의 마지막 3연전이 예정돼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7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2할 6푼으로 유지했고 샌프란시스코는 4대3으로 승리하며 7연패 뒤 2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에이스 아사니가 이적료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의 이란 에스테그랄로 이적합니다. 소속팀 광주와 사전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에스테그랄의 공식 발표를 통해 아사니의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사니의 몸값을 놓고 에스테그랄과 줄다리기를 하던 광주는 100만 달러의 협상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탁구의 에이스 신유빈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나선 월드 테이블 테니스 유럽 스매시 대회 첫 경기에서 스페인의 소피아 슈안장을 3대0으로 이기고 32강에 올라 일본의 하야타 히나와 16강행을 다투게 됐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대범 기자는 아시아컵 중계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송 출연도 힘들 정도로 바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되게. 이 시간대에 딱 중계에 잡혀가지고 좀 눈물을 머금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손대범 기자가 경기 수가 늘어나서 되게 짜증을 내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필 못 오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게 있었죠. 좀. 알겠습니다. 해설로가 경기수 곱하기 해설료이기 때문에 뭐 짜증낼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방송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방송이 다르. 자, 근데 기왕 일 많이 하는 거 우리 대표팀 중계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8강전에서 끝난 게 정말 많이 아쉬웠고 네. 무엇보다 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좀 약간 마음도 아프고 짠하기도 하고 약간 좀 마침표를 너무 빨리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중국과의 8강전이었는데요. 역시 그 높이의 차이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71대 79로 패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신장에서 작은 팀인데 우리가 외곽 슛이 안 들어가다 보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대표팀보다 중국이 우리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반전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패배 앞에 붙는 뭐 완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석패라는 표현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경기도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어제자로 아시아컵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오늘은 아시아컵을 결산하면서 앞으로 한국 농구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 세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아시아컵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아시아 농구가 한 걸음 더 다 나가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예전에는 절대 넘보지 못했던 상대였던 호주를 상대로 뭐 많은 팀들이 그래도 전반까지 분전하든지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1초 전까지도 뭐 거의 따라잡을 직전까지 갔던 것처럼 이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젊은 선수들의 미래는 좀 밝았다. 네. 정말 밝은 미래를 받고 이제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다들 너무 그 감동에 젖어 있지 않나 싶은데 냉정하게 보면 지난 아시아컵하고 똑같이 8강에서 탈락했고 그리고 이길 팀한테 이기고 질 팀한테 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2월 달에 있었던 경기력을 봤을 때 거기서 이현중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현중 여준석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져온 선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크게 우리가 경기 선수들의 경기력과 약간 투지가 빛났을 뿐이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개선된 점을 볼 수가 있었나라는 좀 냉정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일 위원은요? 네, 저는 뭐 두 분의 의견 다 약간 종합해서 앞으로 뭐 과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예 또 세계의 추세와 동떨어진 농구를 하진 않는구나. 네, 그런 네.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2010년대 말에 이런 농구를 했다가 또 완전 옛날 농구를 회귀하면서 좀 답답함이 가중됐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해소된 게 다행이었고 또 선수들의 면면이 국가대표의 진심이고 태극마크의 진심이고 농구를 진짜 좋아하는 선수들 구성이 돼서 뭐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간 있었던 경기들 조별리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2승 1패면은 성공적인 조별리그 성적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다들 뭐 저조한 성적을 예상했던 사람도 더 많았었는데 네. 2승 1패면은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비록 첫 상대였던 호주를 만나서 완패하긴 했지만 뭐 결국은 챔피언이 된 팀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뭐 카타르나 레바논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네. 레바논 상대로는 3점 22개 그리고 이게 전체 이번 대회 한 경기 최다 성공 기록이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3점을 꽂으면서 레바논을 또 몰아넣었습니다. 자, 먼저 이 아시아컵 직전에 4번의 평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좀 우리의 전력이 많이 노출됐을 수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조별리그가 좀 어려운 여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전력이 노출이 많이 돼서 네. 이현중 선수가 경기 내내 견제를 받았죠. 근데 그 부분은 마저도 극복이 됐고 또 평가전 때는 활약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유기상 선수가 네.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가 되면서 좀 선전을 펼쳤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상대 팀들이 좀 그 준비 기간에 좀 다 준비가 좀 더 잘 돼서 올 거여서 우리가 좀 경계를 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레바논과 카타르가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덕분에 2승을 챙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방금 정지욱 기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유기상 선수의 진짜 폭발한 석점이 예, 진짜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정도였나 싶은 활약이었어요. 네, 유기상 선수가 조별 예선 3경기만 놓고 보면 득점 탑 10이었어요. 네. 출전 시간은 30분이 안 됐는데 그만큼 폭발적이었고 뭐 한 경기 3점 8개 넣기도 했었고요. 이 조선의 슈터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었던 가장 최근 선수가 조성민 그렇죠. 해설위원이었죠. 이번에 해설한. 네, 얼마 전에 조성민 해설위원과 만났었는데 네, 해설을 해야 되는데 유기상 선수가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해설을 하게 되는데 네. 전 조선의 슈터가 현 조선의 슈터를 또 엄청나게 칭찬을 하는 네. 그 정도로 유기상 선수의 손끝이 뜨거웠고 일반적인 또 슈터와는 다르게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맞아요. 합니다. 네, 전면 강압 수비할 때도
유기상 선수는 똑같이 수비에서 쓰는 에너지를 공격에서 쓰는 에너지를 수비와 동등하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점과 수비가 되는 또 3&D 자원으로서 국제 무대에서도 특히 아시아 무대에서는 충분히 유기상 선수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현중, 여준석 선수에 더해서 우리 농구의 좀 미래가 더 살짝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유기상 선수의 활약은 빛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죽음의 조를 탈출해서 만난 팀이 괌이었습니다. 조 2위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팀을 8강 진출전에서 만나게 됐어요. 네, 뭐 괌은 좀 더 상당히 수월한 상대였고 무엇보다도 일단 괌 자체도 부상자가 좀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거의 4쿼터에는 거의 수비를 안 할 정도로 좀 많이 지친 모습도 보였고 덕분에 우리 대표팀이 3점슛 난조에도 불구하고 99대 66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이정현 선수의 공백을 문정현 선수가 메워주면서 중국전에 나서게 됐는데 우리 선수들이 부상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높이를 감당하긴 사실 부상이 없어도 쉽지 않은 경기인데 네, 어려울 경기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어요. 일단 그 중국이 신장이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스위치 디펜스를 하지 않겠냐, 이현중, 유기상을 잡기 위해서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중 선수가 많이 잡혔는데 우리가 레바논하고 경기 때는 이정현 선수가 없는 자리를 양준석 선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볼 컨트롤을 하면서 슈터들이 살았는데 중국하고 할 때는 이제 이정현 선수 없는 티가 이제 토너먼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중 이외에 샷 크리에이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이때는 이정현의 공백이 좀 아쉽게 느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의 이야기입니다만 이정현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온전한 컨디션으로 중국전에 뛰었다면은 어땠을까요? 더 재밌어졌겠죠. 네, 최종 점수 차이가 10점 차 이내였기 때문에 네, 또 그날 중국전에서 3점이 안 터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정현 선수는 3점뿐만 아니라 또 돌파를 잘하죠. 네, 그래서 림으로 돌진도 하고 3점도 쏘고 또 자유투도 얻어낼 수 있고 또 이정현 선수가 파워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뭐 승부를 100% 뒤집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중국에게 많은 고민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좀 설령 패했더라도 좀 아쉬움이 덜하지 않았을까. 네. 이정현 선수가 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미련이 가장 좀 아쉽잖아요. 네, 특히나 3쿼터에 생각이 정말 많이 났는데 네. 역시나 뭐 이정현 선수 같은 볼 핸들러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더 득점력이 필요한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지역 방어 성공하면서 마지막 쫓아간 부분을 박수를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 사실은 이번 대회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솔직하게 넘지 못할 산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을 펼쳤는데 중국전이 끝나고 눈물을 흘리던 이현중 선수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좀 뭉클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같이 운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대표팀에서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현중 선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어쨌든 팀 승리와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우리 농구 팬들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농구 팬들에게 좀 더 심금을 올리고 좀 여운을 남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손대범 기자는 중계하시면서 눈물 안 흘렸어요? 저는 끝나고 살짝 끝나고 살짝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다음번에 눈물 흘리면 꼭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셀카. 네. 근데 약간 네.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좀 선수 라커룸까지 가가지고 라커룸에서의 장면을 볼 때마다 네. 다들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도 좀 약간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보통 대표팀 끝나면 되게 불쾌한 기분들이 들 때도 있었고 특히나 2022년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 되게 불쾌했거든요. 네. 황정호 아시안 게임 때도 맞아요. 사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했고 네, 모처럼만의 좀 청춘 만화를 보는 것 같은 엔딩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뭐 뜨거운 눈물이었겠습니다만 그 눈물이 진짜 다시 꽃을 피우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우리가 또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귀국한 후에 이현중 선수와 연락을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같이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 주말에 귀국했거든요. 네네.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저하고 만나고 또 운동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쉬움을 많이 표출을 했고 그리고 좀 본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당장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솔직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와, 진짜 정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정말 농구와 승부에 미치지 않았나 이현중 선수. 정말 그만큼 한 분야의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남자 농구의 새로운 에이스 제대로 확인을 시켜준 게 이번 아시아컵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현중 선수 뭐 평균 20점 전후로 넣었고 또 여준석 선수도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또 충분히 아시아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줬었고요. 또 해외파 리그 선수뿐만 아니라 뭐 유기상처럼 KBL을 빛내는 선수들의 활약도 좋았거든요. 뭐 에이스 한두 명으로는 이런 아시아컵이나 뭐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화로운 대표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이현중, 뭐 여준석, 유기상 이 선수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그 외에 함께 활약했던 선수들이 진짜 한 팀이 돼서 움직였다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았던 모습이었어요. 네, 저는 고참 선수들 네. 김종규와 이승현 선수를 볼 때마다 좀 약간 경이롭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얘기도 계속 해줬거든요. 왜냐면은 김종규 선수는 100% 컨디션이 아니라서 사실은 일반에서 경기력만 봤을 때는 사실 대표팀 왜 데리고 갔냐 그런 말도 많았지만 오히려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또 독려해주고 또 라커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정말 잘했던 것 같고 이승현 선수는 뭐 작년부터 해서 자신보다 10cm 이상 큰 선수를 계속 막아왔는데 뭐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빅맨들을 대신해가지고 몸싸움 해주고 이러면서 좀 에너지를 좀 몸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제 경기 결과 확인하려고 그 너튜브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영상이 뜨잖아요. 10년 전 영상에 김종규 선수가 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벌써 대표팀 경기 100경기를 뛰었죠. 그건 대표팀 경기 100경기 뛰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래도 그 100경기를 뛰고 지금의 10년 전의 김종규 같은 몸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신뢰하는 빅맨로서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귀화 선수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농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연패 후에 연장 무승부로 연패를 끊지 못한 롯데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팀이 선두 LG이기 때문에 승리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 새롭게 영입된 롯데 벨라스케스와 LG 토러스트의 선발 맞대결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는 현재 7회 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 투수 모두 잘 던졌습니다만 롯데가 4회와 5회에 연달아 실점하면서 현재 3대 0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9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위 하나는 폰세를 쉬게 하면서 와이스를 선발 마운드에 세우고 두산과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두산의 후반기 기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경기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회 초 현재 두산이 5대 4로 1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두산에게 수입회를 당하면서 연패에 빠져있는 기아 갈 길 바쁜 상황에서 키움을 만났습니다. 키움에게 먼저 리드를 허용했는데요. 3대 0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3회에 넉 점, 4회 7점을 뽑아내면서 5회 말 11대 4로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공동 5위 팀 간의 대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의 KT의 대결 8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 KT가 4대 1로 석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공동 5위 한 팀인 NC는 삼성과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창원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의 방망이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8회 초 현재 점수는 6대 2로 삼성이 앞서 있습니다. 네, 다시 농구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5 아시아컵 농구 대회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대표팀에 대한 성과와 희망을 이야기했고 이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귀화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화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거의 5대 5였는데 하지만 또 한국 대표팀이 라거나 선수 이후에는
귀화 선수가 아예 없었고 네. 또 가까운 나라인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귀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필리핀은 뭐 이미 10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귀화 선수에 대한 필요성 또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정말 잘했지만 제공권은 죄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귀화 선수 특히 빅맨 귀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대두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참가국 중에 우리나라와 중국 빼고는 다 귀화 선수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거의 한 반 정도. 아, 반반이었어요. 특히나 아. 4강에 올라간 뉴질랜드, 호주, 중국, 그 다음에 어디였죠 한 팀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괌? 아니. 괌 아니었나요? 괌은 떨어졌죠. 예. 네. 갑자기 호주, 생각이 안 나요. 이란, 네. 이란까지. 이란. 네, 죄송합니다. 네 팀이 저희가 다 막았던데. 이거 중계에서 받은 돈은 다시 토해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네 팀 모두 귀화 선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뭐 귀화가 절대적인 공식은 아닌데 하지만 그 나라들은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란은 전통적으로 아예 귀화를 안 썼던 팀이고 호주랑 네 그런 거와 또 비교해서 저 팀은 안 쓰는데 우리는 왜 써야 되냐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요. 일단 필요한 부분이 같습니다. 저는 사치품이 아니라 좀 필수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처럼 뭐 제공권을 다 내줬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귀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면서요. 근데 일단 그 귀화 선수를 영입할 때 들어가는 스카우트 노력 그리고 일단 귀화 선수와 협상하는 부분에서의 발생할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더 문제는 이제 법무부 심사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현재 그 갖춰야 될 조건이 진짜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이 필요로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그 국제 대회 성과가 올림픽, 뭐 월드컵 이런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당장 있는 귀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태종 선수의 아들 문세종 선수 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귀화 후보에 올려놨지만 법무부 심사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NCAA에서 노스캐롤라이나를 뛰고 있지만 그거는 법무부 심사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법무부 통과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이 문턱이 좀 낮아진다면 그래도 좀 급여에서 좀 낮은 선수라도 네. 영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법무부 심사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일단 그 아까 문태종 선수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귀화 선수 후보들이 있을까요? 없죠. 지금은 아. 지난 시즌에 코피코반 얘기도 나왔고 네. 뭐 게이지 프림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뭐 이거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뭐 대화가 종료된 상태고 문태종 선수의 아들만 이제 검토 대상인데 아까 정지욱 편집장이 말했던 것처럼 NCAA 파이널 4는 또 심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체전 우승하는 게 더 인정받는 네, 법무부 기준이기 때문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 같습니다. 사실 그 굉장한 기록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선수가 그쵸. 1승 1대의 대회 사건인데 네. 사실 이게 좀 기준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약간 좀 애매한 게 뭐 심사위원들이 인정할 만한 국제 대회 그럼 이미 국제 대회를 나갔던 선수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바는 16세 이후로 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남자 농구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이 기회를 잘 이용해 봤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제 대표팀 경기는 당분간 볼 일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다음 A매치가 11월과 12월에 그 월드컵 예선전이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중국과 리턴 매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까지는 일단 대표팀은 없습니다. 네, 이 대회가 6번 정도 있는데요. 네. 좀 잔인한 게 3월 1일 날 일본 원정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준비를 잘해야지만 그쵸. 사실 뭐 일본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필 또 3일전이고 약간 좀 더 신경 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현중 선수는 이제 이번 시즌 일본 리그에서 뛰게 되는데 어떤 팀에서 뛰게 되나요? 나가사키 벨카라는 네. 팀에서 뛰게 되고요. 일단은 나가사키 벨카는 이현중 선수가 최대한 빨리 합류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현중 선수가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쉬지도 못하고 나가는데 당장 어제 월요일이었죠. 어제 그 취업 비자를 받았고 토요일에 나가게 되고요. 그 나가사키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현중 선수가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컵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통해서 나가사키 벨카가 그 약간 하위권인 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이현중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와 함께 지금 일본에서 프리미어 리그의 이제 첫 해의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현 선수는 부상을 당해서 먼저 귀국을 했는데 시즌 준비에 차질이 있진 않은가요? 네, 오른쪽 반월판 연골 손상 때문에 조기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월판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위이긴 한데 다행히 뭐 파열은 아니고 손상이라고 하고요. 또 국내에 와서 두 곳에서 교차 검진을 받았고 이 소노가 9월 5일부터 14일까지 대만 전지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데 만약 이정현 선수의 뭐 차도가 좋다면 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KBL의 또 흥행에 있어서 이정현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농구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큰 부상 없이 잘 재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농구 팬들을 울리고 우겼던 아시아컵이 종료가 됐고 이제 조금 기다려야 KBL과 WKBL이 개막할 텐데 그 사이에는 뭐 즐길 거리가 없을까요 혹시? 또 KBL이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아, 10월 그런가요, 3일 벌써? 개막이 평소보다 좀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는 뭐 이런저런 연습 경기도 보러 다니시면 이제 외국 선수가 출전하기 네. 때문에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단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돌아다니시면은 일정을 알 수가 있고 또 시범 경기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또 KBL을 좀 일찍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8월 말에 박신자컵도 열립니다. WKBL에서는 이다현 선수의 복귀도 이슈가 됐던데요. 작년에 그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이적을 했는데 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이미 탈퇴가 됐고 이제 이미 해지가 되면서 그 실업농구인 사천시청에서 뛰었거든요. 그리고 요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대회에서 사천시청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은행으로 돌아와서 17일에 선수단 복귀를 했는데 지금은 좀 적응기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은행으로서는 선수 풀이 좀 늘어났으니까 네. 김단비 선수의 체력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이제 간단하게 NBA 이야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요. 돈치치 부상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유로바스켓을 앞두고 있는데 돈치치가 슬로베니아 출신이죠. 네. 라트비아와의 이 평가전에서 3쿼터 초반에 동료와 충돌하면서 다리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면서 나갔습니다. 네, 뭐 아예 코트 밖으로 안 나간 거예요? 네. 나갔죠.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슬로베니아 팬과 레이커스 팬들, 뭐 손대범 위원 전부 다 긴장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고 돈치치는 슬로베니아를 위해서 유로바스켓에 참가하겠다. 계속해서. 네, 레이커스 팬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농구 마무리하도록 하죠. 손대범 농구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스포츠 편집장 정지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